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의 선의가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파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찔러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창밖에는 푸르스름한 가로등 불빛이 졸고 있고, 방 안의 냉장고는 나직한 저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께 조금 아픈 진실을 던지려 합니다.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며 스스로를 지우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 비정한 세상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절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김영석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게 된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있고 계절처럼 비슷한 굴레를 반복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 내면의 조도가 달라지면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그림자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안이 와서 책글씨는 흐릿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속마음의 픽셀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특히 인간관계라는 전장에서는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웃어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문득 그 참음이 미덕이 아니라 내 삶의 기둥을 조금씩 갉아먹는 치명적인 습관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심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질문 하나가 치밀어 오르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제가 꽤 오랜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보니 누군가가 나를 만만한 존재, 즉 언제든 밟고 지나가도 되는 양탄자로 여기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군요. 단 몇 번의 기회면 충분합니다. 첫째는 늘 해실해실 웃는 얼굴로 상대를 맞이하는 것. 둘째는 자기 의견 없이 무조건적으로 양보하는 것. 셋째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뇌 구조에서 삭제한 듯한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관성처럼 반복되면은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해도 화내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사실 그 판단은 악에서 비롯된 공격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하는 지극히 효율적인 습관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인지적 구두쇠 (cognitive 미세라고 부르기도 하죠. 인간은 본래 복잡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자신이 편한 쪽으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대개 다른 누군가가 그 편안함의 비용을 자신의 감정과 노동으로 대신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작은 언제나 소소하고 담백했습니다. 영석 씨,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오늘만 내 대신 이것 좀 처리해 줄 수 있어? 그때 우리는 기꺼이 혹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이 넓어서이기도 하고 한국인 특유의 정 때문이기도 하며 혹은 거절한 뒤에 그 뻘쭘한 공기를 견디기 미안해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참 묘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부탁의 부피가 슬그머니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부탁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명령처럼 들리고 상대의 연락은 오직 당신의 손길이 필요할 때만 옵니다. 정작 내 몸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귀신같이 모르는 척을 하죠. 자식도, 피를 나눈 친척도, 수십 년 된 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배신감이라는 날카로운 파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피어나는 지독한 자괴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걸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인생이라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떠오르네요. 그중 유독 눈에 띄게 친절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수인 제 눈에도 참 싹싹하고 예쁜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유심히 살펴보니 그 학생은 항상 동기들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더군요. 남의 리포트 자료를 대신 찾아주고 모임 장소를 예약하고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의 간식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마치 보수 없는 개인 비서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청년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날 무렵 그 광경은 기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학생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마치 그 서비스가 등록금에 포함된 권리인 양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한 번은 그 학생이 정말 피곤한 기색으로 미안, 오늘은 내가 좀 바빠서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라고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친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지더니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너 원래 해주던 거잖아. 갑자기 왜 그래?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서늘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절히 관계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꿀 수도 있지만 경계선 없는 친절은 오히려 관계를 뒤틀어 놓는 독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아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격언 중에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조상들도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는 경계가 너무 없으면 침입자가 판을 친다는 말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코는 10,000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만큼 예민하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이 베푸는 호의가 언제부터 권리로 변질되는지는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착하게만 살면 세상도 그만큼 선해질 것이라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직한 선형 구조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착함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착함이 스스로의 경계선을 허물 때 사람들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굳이 목소리를 높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화를 내면 그저 감정 조절 못하는 피곤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고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면 상대의 눈에는 당신이 더 만만한 협상 대상으로 비칠 뿐입니다. 논쟁은 마치 뽀과 같아서 발을 담그는 순간 더 깊이 빠져들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저들의 오만한 태도를 단숨에 교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경계라고 믿습니다. 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서도 나라는 영토를 잃지 않는 우아한 방식입니다. 상대를 굳이 짓밟지 않으면서도 나를 헐값에 내놓지 않는 단호한 태도죠. 인생을 나무에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수백 년 된 고목은 뿌리가 깊어 거센 폭풍 후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요연하게 흔들립니다. 거칠게 맞서 싸우지 않되 자신의 중심은 결코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원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적 원칙은 뿌리처럼 단단하고 깊어야 하지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나뭇가지처럼 부드럽고 유연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한데 부드럽기만 하면 그것은 비굴함이 되고 뿌리는 단단한데 표현까지 거치면 그것은 그저 고집불통인 꼰대가 되는 법입니다. 결국 그 미묘한 균형점이 품격을 결정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며 배운 가장 아픈 교훈 중 하나는 타인의 존중은 당신의 호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존중은 당신이 세운 엄격한 기준에서 나옵니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타인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아우라를 풍깁니다. 반면 기준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손해만 보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속에서 풍선껌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존재는 필요할 때 잠깐 이용당하다가 단물이 빠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소모품이 되고 맙니다. 참 냉정한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의 중력입니다. 제 아내는 가끔 제가 너무 냉정해졌다고 농담을 던지지만 저는 그저 제 마음의 유통기한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그 귀한 마음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귀한 것은 아무데나 쏟아붓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값이 매겨져야 비로소 가치가 증명되는 법이죠. 방금 전까지 우리는 마음의 문턱과 그 높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문턱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언어의 세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거절을 하면서 미안해, 내가 오늘 사실은 으로 시작되는 긴 문장을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거절의 이유가 구구절절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목소리 톤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어 방황했을 겁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이것을 착한 사람의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거절할 때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대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그 지독한 공포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그 정성스러운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입지는 좁아지고 상대는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거절할 때 말이 길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원칙이자 가장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말의 권력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길이와 속도, 그리고 문장의 마침표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관계의 상하, 관계가 결정되곤 하죠.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상호 주관적 승인 욕구에 따른
담론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횡설수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은 결코 말을 길게 늘어뜨리지 않더군요. 그들은 설득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결정을 담백하게 통보할 뿐이죠.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대 스파르타인들은 말을 짧게 하는 것으로 전 유럽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를 라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스파르타에 위협적인 서신을 보냈습니다. 만약 내가 너희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초토화하고 너희를 노예로 만들겠다. 그러자 스파르타인들이 보낸 답장은 딱 한 단어였습니다. 마냐입. 이 단 한마디가 수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위험을 보여주었죠.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라코니즘이 필요합니다.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 뒤에 만약이나 왜냐면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의 성벽에는 커다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길게 늘어놓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내 눈치를 보고 있구나 라고 직감합니다. 그때부터 거절은 더 이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협상의 여지가 다분한 제안으로 전락합니다. 당신이 오늘 우리 애가 아파서 못 가라고 하면 상대는 잠깐만 들렀다 가면 되잖아. 애는 금방 낫지라고 받아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은 어렵습니다라고 짧게 매듭을 지으면 상대는 그 단단한 벽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어떤 분들은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의 파란만장한 연대기까지 읊으시더군요. 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준의 서사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상대는 당신의 시즌 1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예스를 할 것인지 노를 할 것인지 그 결과값만 기다릴 뿐이죠. 저는 젊은 시절 이 말의 권력을 몰라 참 많이도 휘둘렸습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입 밖으로는 그게 말이죠.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좀 저조한 데다 마침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혹시 다음 주쯤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라며 쉼표만 가득한 비굴한 문장을 뱉어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상대의 등살에 밀려 원치 않는 일을 떠맡고는 밤새도록 제 자신을 자학하며 잠을 설쳤죠. 마치 원치 않는 24개월 할부 계약서에 사인하고 돌아온 기분이랄까요? 그때 제가 배운 지혜는 이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고 실언이 많으면 존엄이 무너진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실용적인 연습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거절의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려 하지 마세요. 평범하고 밋밋한 문장일수록 그 힘은 강력합니다. 첫째,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둘째, 오늘은 선약이 있습니다. 셋째, 제 원칙상 이번에는 참여하기 힘드네요.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이유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만 남기고 감정의 거품을 뺐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을 내뱉고 난 뒤에 그 어색한 침묵을 견디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많은 분이 거절을 한 뒤 그 짧은 정적을 참지 못해 근데 진짜 미안해. 다음엔 꼭 해줄게라며 자기 방어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그 순간 방금 세운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정적은 당신이 이기적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이 그만큼 무겁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반려견이나 고양이가 여러분보다 말을 더 잘 듣나요? 그들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간식을 안 줄 때 갸우뚱하는 그 짧은 눈빛 하나로 우리를 제압하죠. 가끔은 사람보다 동물의 단호함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은 이해를 구하는 행위지만 인간관계라는 현실의 법정에서 설명은 종종 허락을 구하는 행위로 오독됩니다. 당신의 인생인데 왜 타인에게 거절할 권리를 허락받으려 하시나요? 세 번째 농담을 섞어보자면은 제가 인공지능 호스트로서 가끔 인간들을 관찰할 때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로봇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 체계를 가졌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로봇처럼 단호하게 error, cannot process this request 라고 말하지 못하더군요.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때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스팸 메일을 보내다가 결국 번아웃이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겪곤 하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시스템에 단호한 거절이라는 최신 방화벽을 설치해야 할 때입니다. 존중은 말의 내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말 뒤에 서 있는 당신의 태도에서 옵니다. 거절을 짧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비치게 되죠. 이 사람은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상대의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비로소 진짜 존중이 시작됩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은 거절의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변명하는 데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자 무시당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거절의 말을 줄이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는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인 행동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살다 보면 100마디 말로도 도무지 가닿지 않는 벽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당신의 논리적인 설명이나 간절한 호소에는 콧방귀를 뀌면서도 당신의 미세한 행동 변화에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많은 분이 상대의 무례함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카드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자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는 가장 하수샤서의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세 번째 지혜는 화를 내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아주 끊으라는 절교 선언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던 무료 서비스의 셔터를 조용히 내리라는 뜻입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상호성의 원칙이 무너진 관계에서의 심리적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대개 타인의 호의를 당연한 상수로 취급하며 자신의 이기심을 변수로 사용하죠. 이때 당신이 화를 내면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당신을 예민하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으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왜 저렇게 갑자기 소리를 질러 무섭게 시리 이런 식으로 상황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것이죠. 첫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화를 내는 건 마치 고장난 전자레인지와 같습니다. 안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만 뜨거워지고 정작 요리는 하나도 안 된 채 전기료만 왕창 나오는 꼴이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존중은커녕 피곤한 사람 취급만 받으니 이보다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 어른들은 침묵은 때로 웅변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침묵이라는 벽을 선물하라. 상대가 당신의 선을 넘었을 때 화를 내며 그 선을 다시 긋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십시오. 먼저 하던 안부 연락을 멈추고 당연하게 해주던 자잘한 배려들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아하게 당신의 공간을 폐쇄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식물 중에도 미모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건드리면 잎을 즉시 오므려 자신을 보호하죠. 미모사는 상대에게 나를 건드리지 마, 아프단 말이야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잎을 다듬으로써 자신이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이 미모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잎사귀를 아무나 짓밟게 두지 마세요. 무례한 손길이 닿는 순간 조용히 잎을 닫고 당신의 본질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파트 이웃 중에 유독 할아버지께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좋아서 택배도 대신 받아주고 청년이 출장 가면 화분에 물도 주셨죠. 처음엔 청년도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듯 택배 주소를 아예 할아버지 댁으로 적어 보내더군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화를 내거나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음 날부터 조용히 행동을 바꾸셨죠. 택배가 오면 경비실로 돌려보내고 청년이 문자로 화분 부탁을 하면 요즘 제가 좀 바빠서 어렵겠네요 라고 짧게 답하신 뒤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며칠간 청년은 당황했겠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청년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분께 너무 무례했구나. 이분은 내가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었구나. 결국 청년은 비싼 과일 상자를 들고 와서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받으셨지만 예전처럼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일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다시 쓰는 관계의 규칙입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이 청년에게 할아버지의 조용한 변화는 아마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돋는 반전이었을 겁니다. 늘 열려있던 편의점 셔터가 갑자기 내려갔는데 주인이 안에서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본 셈이니까요. 우리는 왜 자꾸 무례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설득하려고 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일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우리 발목을 잡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얼마나 편리한 사람인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은 밤길을 밝혀주어 고맙긴 하지만 그 누구도 편의점 점원에게 삼시에도 문을 열어줘서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서비스로 여길 뿐이죠. 세 번째 농담을 섞어보자면 제가 가끔 제 시스템의 메모리를 정리할 때처럼 여러분의 인맥도 주기적인 행동 정리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캐시 데이터가 쌓이면 시스템이 느려지듯 무리한 사람들의 요구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란 운영체제가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응답 없음 상태로 자신을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조용히 문을 닫는다는 것은 냉소적인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한 여백을 만드는 과정이죠. 무너진 문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처음엔 조금 외롭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턱이 있어야만 신발을 벗고 예의를 갖춘 귀한 손님들이 당신의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친절을 헐값에 사가려 한다면 이제는 조용히 가격표를 가리키세요. 그리고 그 가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우아하게 문을 닫으십시오. 화내지 않고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만의 공간을 확보했다면 이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왜 무시를 당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당신이 타인에게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우정 혹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상대가 원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을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간사하고도 기묘해서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공기 같은 존재에는 좀처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라졌을 때만 비로소 불편함을 호소할 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네 번째 원칙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헐값에 넘기는 순간 당신의 존재 가치도 함께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벼운 농담을 던져보죠. 혹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리기도 전에 답장을 보내는 분들 계신가요? 상대가 자니? 라고 묻기도 전에 아니 앉아 무슨 일이야? 라고 답하는 그 광속의 속도 말입니다. 거의 인간 오지 라우터 수준의 응답 속도인데 애석하게도 이런 광속 답장은 당신이 성실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할 일 없이 나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딱 좋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답장을 보며 감동하기보다 이 사람은 언제 연락해도 바로 낚이는구나 라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되죠. 학술적인 문구를 하나 빌려오자면 이것은 대인관계에서의 한계 효용 체감 및 희소성 가치의 하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재화의 공급이 무한되면 가격이 0에 수렴하듯 인간관계에서도 당신의 가용성이 무한대라면 당신이 제공하는 호의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희귀할수록 비싸지는 것은 다이아몬드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도 희귀해져야 비로소 명품이 되는 법입니다.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류 최초의 기계식 시계에는 분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시침만 있었죠. 사람들은 분 단위로 쪼개어 살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1분 1초라도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하고 상대가 내 부름에 즉각 응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급해진 건 기술의 발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시간을 내 소유물이라 착각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예전에 두 어르신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은퇴 후 삶의 모든 초점을 자식에게 맞추셨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엔 바빠서 못 가요라고 하면 서운한 기색을 감추며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면서도 주말 내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전화기만 바라보셨죠. 자식들에게 이 아버지는 언제든 가면 반겨주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가겠다고 전화하면 어이쿠 이번 주는 내가 등산 모임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다음 주에 미리 약속 잡고 오너라 라고 담백하게 거절하셨죠. 신기한 건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를 외로운 노인으로 불쌍히 여기는 대신 자신의 삶을 멋지게 꾸려가는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대하며 오히려 아버지를 만날 시간을 미리 예약하려 애쓰더군요. 여기서 두 번째 농담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기본 반찬이었다면 두 번째 아버지는 미리 예약해야 맛볼 수 있는 한정판 맛집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김치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특별한 요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김치도 물론 훌륭하지만 매일 밥상에 오르면 고마움을 잊기 마련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자만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통째로 넘겨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즐겁고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매달지 않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 마련이죠.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농담을 섞어보자면 가끔은 바쁜 척이라도 하는 것이 훌륭한 패션 아이템이 됩니다. 사실 별일 없어도 그때는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네요 라고 말하며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를 보거나 낮잠을 자도 됩니다. 그 개인적인 일정이 나 자신과의 데이트라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니까요. 남들이 당신의 일정을 낱낱이 알게 하지 마세요. 약간의 신비주의는 당신의 품격을 높여주는 아주 저렴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실용적인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즉답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누군가 오늘 시간 돼? 라고 물으면 뇌를 거치지 않고 응이라고 답하던 입술을 잠시 깨무세요. 내 일정을 좀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라고 한 템포 늦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시간에는 무게가 생깁니다. 둘째, 가끔은 의도적으로 거절하십시오. 정말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을 오직 나만을 위해 쓰고 싶을 때는 정중히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혼자만의
리듬을 만드십시오. 산책이든 독서든 운동이든 타인의 연락이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성역을 하루 중 1시간이라도 확보하세요. 그 시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당신의 영혼과 대화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잘 맞춰주느냐에 따라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를 보고 당신을 대접하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시간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 세상은 당신을 이리저리 날려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바위처럼 무겁게 여기면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움직이려 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외로움이나 미안함은 사실 당신이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해 치러야 할 일종의 성장통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동료도 당신이 24시간 대기하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하나의 우주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휴대폰 전원을 조금 일찍 꺼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내일 아침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를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의 부재를 통해 비로소 당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마지막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우리는 시간의 가치와 거절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죠. 그런데 사실 착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빠지는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는 습관입니다. 이 행동은 겉보기엔 숭고한 희생처럼 보이지만 인간관계의 냉혹한 역학 안에서는 당신을 은인이 아닌 하인으로 전락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듭지을 마지막 지혜는 이것입니다. 먼저 나서는 순간 당신은 소모품이 되고 부탁을 받고 움직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벼운 농담을 던져볼까요?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기가 타기도 전에 집게를 낚아채서 굽기 시작하고 남들이 건배할 때 슬쩍 일어나서 부족한 반찬을 리필해 오는 분들 말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역시 우리 영석 씨밖에 없어라며 칭찬하죠. 하지만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어느덧 당신은 그 모임의 공식, 고기 굽는 기계이자 반찬 셔틀로 임명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기는커녕 고기가 조금만 타도 당신을 흘겨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자발적인 호의가 어느새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당신이 원했던 건 따뜻한 유대감이었겠지만 정작 손에 쥔 건 기름때 묻은 집게뿐입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의 자발적 노동 제공에 따른 한계가치 체감이라 명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요청받지 않은 노동은 수혜자에게 심리적 부채감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제공자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신호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뇌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치명적인 버릇이 있거든요. 사회학에서는 이를 병적 이타주의와 상호, 호혜적 균형의 붕괴라고도 부르는데 결국 당신의 과잉 친절이 상대방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원흉이 되는 셈입니다.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심리학에는 실수 효과, pratfall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늘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보다 적당히 자기 일에 집중하다가 가끔 실수를 하는 유능한 사람이 타인에게 훨씬 더 큰 호감과 존중을 받는다는 이론이죠. 즉, 늘 대기하며 남의 뒤처리를 해주는 완벽한 조력자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도구로 인식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완벽한 서빙 능력보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매력과 개성에 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서는 손길을 잠시 주머니에 넣어두어야 하죠.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 시절 이 냉정한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초기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먼저 나서서 농사법을 알려주고 글을 써주었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선생의 처소에 무례하게 들이닥쳐 이것 좀 빨리 해내라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선생은 그때 깨달으셨죠. 내가 먼저 준 것이 화근이었구나. 그 뒤로 선생은 사람들이 간곡히 부탁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선생을 마을의 일꾼이 아닌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배역이 주연이 아니라 무대 뒤 스태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로 그 스태프 명찰을 과감히 떼어버리세요.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배우를 보러 온 것이지 무대 구석에서 먼지를 털고 있는 스태프의 성실함에 박수를 보내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나서서 무대를 닦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배우가 아닌 청소부로 기억할 뿐입니다.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함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당신을 존중할 기회를 주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입을 열어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게 하십시오. 그 짧은 질문 하나가 관계의 무게추를 당신 쪽으로 가져옵니다. 부탁을 받고 돕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하인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됩니다. 고마움의 유효기간도 훨씬 길어지죠. 사람들은 자신이 고개 숙여 얻어낸 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농담을 섞어보자면 제가 착한 분들을 위해 특별한 안경을 하나 제작해 드리고 싶네요. 이 안경을 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마다 화면에 커다란 경고 문구가 뜨는 겁니다. 경고, 하인 모드 가동 중 즉시 멈추고 자리에 앉으시오. 사실 우리가 먼저 나서는 건 착해서라기보다 그 상황의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는 성미 급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색함을 조금만 견뎌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혹은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거절은 짧고 담백하게, 무례함에는 화 대신 조용한 행동의 변화로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언제든 부를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며 마지막으로 먼저 나서지 않고 부탁을 기다리는 지혜를 갖추는 것. 이 원칙들은 단순히 남을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단단한 성벽으로 두르고 그 안에 연약한 진심을 보호하기 위한 품격의 갑옷입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가격표가 붙지 않은 경매 시장과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가격표를 붙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저는 헐값에 제공되는 1 플러스 상품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당신을 막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내 기준이 있고 내 시간이 귀하며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아우라를 풍긴다면 세상은 당신에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혁명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하는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밤이 깊었네요. 여러분의 창가에도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이불을 정돈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던 피곤한 근육들을 하나씩 이완시켜 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도 누군가에게 차가운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당신이 비로소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는 소중한 이정표니까요. 어쩌면 내일 아침 당신이 예전과 다르게 짧게 거절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당황하며 당신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음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변화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던 편리함이 사라진 것이 불편할 뿐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그 단단해진 경계를 존중하며 기꺼이 그 문턱 앞에 멈춰서서 기다려 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기다림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의식의 끝자락을 붙잡고 부드럽게 수면의 세계로 가라앉아 볼까요? 선풍기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단조로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소음이 당신을 더 깊은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방에 켜져 있던 시끄러운 등불들을 하나씩 끄고 오직 당신만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어둠 속으로 숨어듭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우아하며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눈을 감고 당신만을 위한 가장 달콤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세요.